이 6개만 잘 지키잖아.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져. 그때부터는 내 댓글들에 부모님들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아이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지도하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할까?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 맞지. 결국 이게 애착이라는 말이야.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늘 부모를 베이스 캠프로 생각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과 내가 등산을 갔어. 우리가 길을 잃은 거야. 길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을까? 길가에 핀 꽃을 우리가 아름답다 하면서 쳐다볼 수 있을까? 아니. 두렵잖아. 빨리 길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를 볼 수 있다든지 우리에게 나침반이 있어. 그럼 우리 불안한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감이 있기 때문이야.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베이스 캠프고 구글의 지도고 나침반이어야 한다. 그렇게 부모를 생각해야지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말하고자 하는 지침과 가르침과 지도력 안에 기꺼이 들어온다는 거야. 부모님들께서 내 영상 댓글에 이런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거든.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젤리만 먹으려고 해요. 핸드폰 사용 시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질문하셔. 그런데 사실 그건 큰 고민이 아닐 수 있거든. 왜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이에게 말해주면 돼. 조절해보자.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스마트폰을 보는 건 안 된다. 그냥 부모가 지침만 딱 알려주면 되는 문제인데도 왜 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까? 부모의 지도로 가는 아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야. 맞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 옳고 그름을 알고 있어. 판단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안 따르는지 아니? 그렇게 지도하는 부모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야. 아무리 부모가 옳은 말을 해도 내가 따르고 싶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부터 부모와 아이와의 양육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이가 부모인 우리의 말을 기꺼이 따르고 싶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좋아하는 사람 말은 따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른 성적은 다 낮아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공부 열심히 하거든. 맞지.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매력적인 부모, 기꺼이 따르고 싶은 부모가 되면 된다는 거야. 아, 진짜 중요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 애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6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해. 첫 번째는 신체적 접촉이야. 신체적 접촉이 아이들이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애착의 첫 순간이야. 안아주는 거. 그렇지. 자,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저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마다 안아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부모와 아이와의 애착, 그 관계를 잘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했을 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거야? 완전 달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과 아이가 요구해서 안아주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남편 우리 대형마트에 갔을 때 남편이 나에게 세영아 저 상황 좀 봐 라고 나에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어. 아이가 나 이것도 사줘 이것도 사줘 하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친절하게 안 돼 집에 있어. 오늘 이거 사러 온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 엄마가 3번째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그러고 나서 아이가 바닥에 들어 누웠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소리를 지르셨어. 너 엄마가 그만하려고 했지?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의외로 아이가 탁 일어나더라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으면서 엄마에게 한 1000마디 기억나지?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어? 됐어. 지금까지 엄마 힘들게 해놓고서 뭘 안아달라고 해?
아, 빨리 따라와! 하면서 가는데 아이가 엄마 쫓아가면서 안아줘, 안아줘. 엄마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엄마 약 올리나? 지금까지 엄마 힘들게 해놓고서 왜 갑자기 안아달라고 하는 거지?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거 아니라는 거야. 아이들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거든. 엄마가 화난 표정을 지어 무서운 목소리를 내. 나에게 무엇인가 거부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엄마와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엄마에게 야단듣고 나면, 엄마에게 거절당하고 나면, 거부받고 나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엄마 안아주세요야. 아, 그래서 안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어떤 안정감을 느낄까? 그래,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아.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때를 써도 엄마는 안아줄 거야. 그럼 내가 때를 써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을 거야를 무엇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 하냐면 이 시기 때는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스킨십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가수 이적의 어머니가 지으신 박혜란 여사님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내가 지한이 2살 땐가 읽었어. 박혜란 여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서울대를 아들을 3명이나 보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도통 모르시겠더래. 그런데 그냥 내가 한 특별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려 보니 아들과 스킨십을 정말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끊임없이 스킨십을 하셨대. TV 볼 때도 그냥 TV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다리 한쪽이라도 엄마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대. 그럼 엄마는 아이의 다리를 주물거리셨대. 그게 몇 살 때까지? 그냥 계속 고등학생 돼서도 아이들이 엄마 옆에 붙어 있었대. 엄마와의 스킨십. 그런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한이와의 스킨십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저 우리 아이 충분히 많이 안아주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가 나에게 올 때마다 안아주고 있었던 거 말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스킨십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는 스킨십을 말하는 거야. 사랑해 사랑해 아우 예뻐.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린이집 갈 준비해가 아니라 엄마랑 하루 종일 안고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로 아이와의 스킨십의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라. 이것만으로도 애착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 애착을 형성하는 두 번째 방식. 동질성에 대한 이야기야. 동질성. 무슨 말일까? 아이들은 은연중에 부모를 닮아가.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도 알거든. 우리 엄마의 저 모습, 우리 아빠의 저 모습이 매력적인지, 진짜 좋은 모습인지 아이들도 다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런데 너무나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고 근사해 보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이네.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아가고 있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언어로도 이런 말을 해줘. 우와, 우리 지안이 아빠 닮아가네. 그렇다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저 사람을 내가 닮아간다고 하는 그 동질성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고. 자, 그런데 반대로 아빠가 엄마에게 욕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해. 우리 엄마는 늘 짜증을 내. 신경질을 내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야. 욕하는 아빠의 모습이 참 싫었는데 나도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있네. 신경질 내면서 말하는 엄마가 너무 싫었는데 나 역시도 친구들에게 짜증 섞인 신경질을 내고 있네. 어느 날 부모를 닮아버린 거야. 이게 동질성의 원리거든.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 난 엄마 아빠 닮았어. 욕하는 엄마 아빠를 닮았어.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 닮고 싶지 않은 대상을 닮아버린 것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 후회, 죄책감 몰려온다는 거야. 자존감 낮아지죠. 자존감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런 동질성의 방식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부모가 매력적인 부모가 되면 돼.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닮아간다고 동질성의 원리에 의해서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부모를 닮은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닮아가는 이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매력적이고 근사해 보이고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어렵지. 그래도 알아야지. 맞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는 상황과 모르고 있는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야. 애착을 형성하는 세 번째 방식. 소유권과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 소유권은 뭘까?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소유하고 싶어 해. 이건 아이들의 기본적인 발달 원리야. 소유하고 싶거든. 무엇을? 엄마, 아빠를.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아이 있어. 아빠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 아빠가 엄마에게 뽀뽀하면 아빠 얼굴 막 밀어. 그런 영상들 많다. 왜게? 엄마 내 거거든. 엄마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자, 이런 기본적인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소유권에 대한 발달 단계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엄마가 왜 네 거야? 엄마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철부지 없는 아빠들.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 그래 엄마는 네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향적으로 T인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왜 네 거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 시기 때는 아이가 소유권에 대한 욕구를 충만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줘야 돼. 엄마 저기 가. 아빠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딸한테 엄마 아빠 뺏겨버렸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빠 역시도 아빠는 우리 딸 거지 하고 기꺼이 아이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은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 동생이 내 물건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 만지지 마! 내 거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또 소유권에 대한 발달 단계를 모르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돈으로 샀다. 엄마 아빠 돈으로 샀는데 이게 왜 네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동생과 사이좋게 가지고 놀지 않으면 엄마 너 이거 못 가지고 놀게 할 거야 하고 그 아이의 소유권을 뺏어버리는 경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소유권에 대한 발달 단계를 건강하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렇다면 동생 물건이 다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아이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너 거지. 맞아. 이건 너 거야.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주는 거. 그래서 동생이 못 만지게 우리 둘만의 장소에 숨겨두자. 그래서 엄마가 동생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올려줄게. 이건 네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네 걸로 엄마 아빠가 지켜줄 건데 저건 동생이랑 같이 사용할까? 하면서 아이에게 의견을 묻고 내 거와 동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주어라. 근데 우리 보통 동생하고 사이좋게 가지고 놀아야지 하면서 혼내잖아. 그렇지. 이건 내 아이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이건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거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 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 후에 타인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버릇이 나빠지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나 다음에 타인을 봐야 돼. 그런데 벌써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거니? 너는 들여다보지 마. 상대방만 중요한 거야를 가르쳐버리는 거야. 이타적인 것만을 요구하는 거지. 이타적인 거 좋은 거거든. 하지만 무엇부터 선행되어야 하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나 자신을 지켜낸 후에 다른 사람 지켜내야 돼. 나를 희생시켜가고 나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향하게 한다면 이 아이 인생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왜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소유권 다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충성심이기 때문이야. 충성심? 충성심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야. 소유를 충분히 누리고 나야지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그냥 쉽게 풀어줄게. 연애할 때 생각하면 돼. 남편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에게 남편 1차 밥 사주고 2차 술 사주고 3차 커피 사주니? 아니. 내가 또 남편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 내가 니한테 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니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며. 맞아. 그런데 남편 연애할 때는 나에게 어땠어? 돈만 많으면 우리 세영이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1차도 내가 사고 2차도 사고 3차도 내가 사고 싶잖아.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맞지. 그게 충성심이야.
나와 무슨 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 이게 애착관계로 형성을 해보자. 나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나의 소유권을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고 싶니? 너는 나의 소유권도 지켜주지 않아 놓고서 나에게 왜 이렇게 바라는 건 맞니? 충성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과 충성심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의 소유권을 충족시켜줘야지 아이가 충성심이 생긴다. 왜냐?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 사랑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따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이의 소유권과 충성심이 내가 말하는 애착을 형성하는 6가지 방식 중에 너무나 중요한 3번째다. 4번째 애착을 형성하는 방식, 중요성이야. 중요성? 중요성.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보는 경험. 아이들 중에서 친구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것도 어린 나이부터. 5살, 6살, 7살부터 친구와의 관계가 내 인생의 전부인 거야. 친구가 나에게 너 안 놀아! 라고 말하면 그날 집에 와서 세상이 무너져. 엄마, 친구 누구누구가 나와 놀지 않는다고 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왜? 가정 속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친구들이 나를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 이건 결핍이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결핍이 가정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래 관계, 또래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하지. 또래 관계에서 내가 그 중요한 사람으로서의 포지션을, 그 결핍을 채워버리려고 한다고. 와, 이거는 어른이 될 때까지 연결될 것 같아. 다 연결돼. 평생이 걸쳐서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중요성.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알려주지? 어떻게 알려줄까? 너무 쉬운데? 아이가 웃잖아. 부모도 따라 웃어. 아이가 춤을 추잖아. 부모도 함께 따라서 춤을 춰주는 거야. 아이의 행동을 따라해줘. 그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는 거야. 넌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넌 너무 귀한 보물이야.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우리에게 와줘서 엄마 아빠는 너무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야. 이런 말들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지만 말로 해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 나는 진짜 귀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냐면 그 분위기 속에서 느끼면 돼. 아이가 웃었어. 지금 너만 기분 좋니? 뭐 재밌니? 지금 엄마 이렇게 약 올려놓고 너는 재밌니? 아, 너만 재밌어서 좋겠네. 이런 말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방긋 웃으면 엄마 아빠도 같이 웃어주는 거야. 네가 웃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춤을 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아이가 추는 춤을 부모가 따라 해주는 것도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사실 나는 이런 가정도 봤어. 아이가 일어나서 춤을 추잖아. 그러면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박수를 쳐주면서 아이가 이렇게 춤을 추면 엄마 아빠도 이렇게 따라 출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아이가 춤을 추면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 우와, 나 옛날 처녀 때 진짜 춤 잘 췄지 하면서 엄마가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갑자기 따라 일어나가지고 오, 우리 마누라 실력 죽지 않았는데 하면서 엄마 아빠가 둘이서 막 커플 댄스를 쳐. 그럼 옆에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떻게 하는데? 엄마 아빠와 함께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내 춤을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추는 춤을 귀여워하면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커플 댄스 막 춤판이 벌어졌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소파에 와서 앉더라.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고 내가 내 친구에게 짚어줬거든. 너희 애가 춤추면 애 춤추는 거 보고 박수 좀 쳐줘라 했더니 본인은 정말 몰랐대. 아이가 춤을 추는데 엄마 아빠도 같이 쳐주면 아이가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아이는 이 시기 때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중요성. 내가 부모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다. 내가 산 꼭대기에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외칠 때 부모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사회 나가보면 너 왕 아니야. 우리 약간 육두품이야. 징골송골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다 하고 외칠 때 그래 네가 왕이야 라고 외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애착을 형성하는 비밀 중에 하나, 중요성에 대한 거야. 애착을 형성하는 방식 6가지 중에서 5번째야. 느낌. 느낌? 어떤 느낌? 좋은 느낌? 맞아. 좋은 느낌 가지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느낌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아이가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웃어주고, 표정, 뭐, 눈빛? 뭐 그런 것들? 느낌에는 신체적인 접촉도 들어가겠지. 그냥 안아주는 것과 으스러지게 안아주는 거의 차이를 남편은 알아? 알지? 알지? 그래 하고 안아주는 것과 아유 예뻐 죽겠다 하고 안아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엄마도 지안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다르지. 그 느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뭐냐면 정서적인 친밀감이야. 정서적인 친밀감이 연결이 된 아이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심리적인 친밀감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심리적인 친밀감은 뭐냐면 부모가 알려주는 사회적인 지침과 규율과 질서와 약속에 기꺼이 따르겠다는 마음이야. 자, 이런 심리적인 친밀감 전에 무엇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정서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친밀감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야지 그 위에 심리적 친밀감이 올라갈 수 있다고. 심리적인 친밀감이 기꺼이 부모의 지도력에 따르겠다는 마음이야. 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서적인 친밀감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고? 느낌. 어떤 느낌? 나는 이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기꺼이 육아하라고 말하는 거거든. 무엇이든지 기꺼이 해주는 거. 그 기꺼이 해주는 그 마음, 그게 느낌이라는 거야. 엄마가 전문가에게 뭐 들은 게 있네. 그래서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훈육의 기술과 방식을 아무리 사용해도 아이가 이 느낌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 정서적인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면 심리적인 친밀감, 그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 단계를 꼭 생각하셔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어라. 느끼기 위해서는 말로도 많이 표현해야 돼. 느끼고 있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지? 이것만으로는 아예 느낄 수 없어. 그 느낌을 언어로도 표현해 줘야지. 고맙다, 사랑한다, 귀하다, 예쁘다, 이런 말들도 언어로도 잘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대망의 6번째, 속마음 드러내기야. 아이가 부모님에게 속마음을 드러내거든. 왜 드러낼까? 답답하니까. 맞아. 그리고 내가 속마음을 드러내도 어떤 속마음? 거짓말한 거. 그리고 물건을 훔친 거. 친구에게 나쁘게 행동한 거. 나쁜 말을 사용한 거. 드러내도, 그래서 나에게 우리 부모가 실망을 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사랑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바로 속마음 드러내기야. 자, 그렇다면 아이가 이런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부모가 너 진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너 선생님 책상에 있는 이 사탕 훔쳐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 아이는 내가 속마음을 드러냈더니 엄마 아빠가 화를 내네. 소리를 지르네.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느껴. 그래서 어떻게 하게? 이제 부모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켜켜이 쌓이면 청소년 이후에는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부모와 이야기를 안 하지. 그럼 부모는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다 저렇다고 집단적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잖아.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그냥 하나로 다 연결되잖아. 중2병이라서 그래. 이렇게 하면 다 통용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중학교 2학년 중에서도 중2병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여전히 부모를 나의 베이스 캠프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그게 모두가 다 애착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 와. 속마음 드러내기는 어떤 거여야 하냐면, 작은 예를 하나 들어줄게. 호주머니에서 선생님이 나누어 주시던 사탕이 발견된 거야. 엄마가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선생님 너 주신 거니? 엄마 알고 있어. 아, 이거 훔쳐왔다는 거. 그런데 아이에게 너 이거 훔쳐온 거니 안 훔쳐온 거니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도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엄마가 바로 이야기해줘야 돼. 선생님 거 가져왔구나. 내 아이를 잠재적인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고. 그냥 바로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선생님 거 가지고 왔구나. 먹고 싶었니? 엄마, 난 너무 먹고 싶었어. 먹고 싶었구나.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들고 오는 건 잘못된 거야. 내일 선생님께 용기 내서 같이 돌려드리자. 그리고 먹고 싶었구나.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날 사줄게. 이렇게 아이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고. 이랬을 때 이 아이들은 죄책감 없이 넘어가. 그리고 나의 죄책감을 드러냈을 때 우리 부모가 오히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잘 가르쳐줘. 이 아이들은 계속 부모에게 속마음을 드러내겠지. 그게 애착관계야. 부모에게 비밀이 없다는 거. 부모에게 나의 고민을 말해도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내 아이가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는 이게 야단칠 일인가 잘 가르칠 일일까를 부모님들께서 정확하게 선을 설정해주고 아이들 도와주시는 것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오늘 나는 애착을 형성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어. 남편 함께 복습해볼까요? 기억해? 첫 번째, 스킨십, 신체적인 접촉. 두 번째, 동질성, 부모 닮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여라. 세 번째, 소유권과 충성심. 내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권을 기꺼이 인정해 주어라.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후에는 부모를 따르고 싶어하는 충성심이 뒤따라 올 것이다. 네 번째, 중요성. 내가 우리 가정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라. 가정에서 중요함을 충분히 그 욕구가 만족이 되는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중요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아이로 클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가 느낌. 아이가 느낌적으로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아이들이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 부모가 비난하거나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아이를 범죄자로 내몰지 말고 우리 아이가 지금 나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네. 그런데 이 비밀을 드러내도 부모가 본인의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부모로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라. 이 6개만 잘 지키잖아. 아이와의 관계가 좋아져. 그때부터는 내 댓글들에 부모님들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엄마 젤리 먹고 싶어. 젤리 먹고 싶구나. 그런데 엄마는 네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걱정돼. 하루에 하나만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알겠어 하고 기꺼이 엄마의 의견을 듣는 아이가 있을 반면에 싫다고 더 먹을 거라고, 아니면 의자 밟고 올라가서 젤리를 몰래 꺼내서 먹어서 집안을 뒤집어 놓고, 이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 지도력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되는 규율과 방법과 약속과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지침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알려주는 기술적인 것, 방법적인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들여다봐라.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라.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